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유경희 지음, 출판사 아르떼. 클래식 클라우드라는 시리즈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가들의 인생, 일대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시리즈물로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출판사 아르테에서.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책 자체가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읽기에 참 좋은 책이 아닐까 싶어요. 오베르쉬르 우아즈 들판에서 만난 지상의 유배자라는 부제가 있네요. 오늘 책은 간단하게 목차 소개해드리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프롤로그,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 제목이 제목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입니다. 1. 한 예술가의 추상. 2. 유년의 빛과 그림자. 3. 예술의 중심지 파리로 가다. 4. 사랑에는 참된 힘이 있다. 5. 영감의 근원. 6. 공동체와 유토피아. 7. 파국으로 끝난 꿈의 공동체. 8. 정신병이라는 영감. 9. 영원한 휴식. 10. 정다운 분신 테오. 에필로그. 영혼의 문 앞에서. 반 고흐 예술의 키워드. 반 고흐 생애의 결정적 장면. 참고 문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오가 아마 그 반 고흐의 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그림, 사진들과 함께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걸 전달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게 아쉽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가. 반 고흐의 대표작 까마귀가 나는 밀밭으로 꾸며진 전시실을 거니는 사람들.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림이 지금은 팔리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제 그는 누구나 그 이름을 알 만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가가 되었다. 자연을 사랑한 화가. 반 고흐는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34km 떨어진 오베르쉬르 우아즈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그는 거친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이곳의 밀밭을 거닐며 까마귀가 나는 밀밭, 먹구름이 드리운 밀밭 등 몇 점의 풍경화를 남겼다. 그가 묻힌 곳도 밀밭의 양지 바른 곳이다. 반 고흐의 생애와 예술 공간. 37년에 걸친 반 고흐의 짧은 인생은 크게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에서 보낸 전기와 프랑스의 파리, 아르, 생레미드 프로망스, 오베르쉬르 우아즈에서 보낸 후기로 나눌 수 있다. 그는 그림 파는 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한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종교인이 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그는 예술을 통한 구도의 길로 눈을 돌렸고
파리에 입성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파리에서는 인상주의 사조를 접하면서 그의 그림도 밝고 화사한 색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보다 밝은 빛과 따뜻한 색채가 있는 곳에서 예술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다. 아를 시절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가 꿈꾼 예술의 유토피아는 폴 고겐과의 갈등 끝에 귀를 자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 정신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그는 1890년 7월 오베르슈르 우아즈의 들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가슴에 총을 쏘았다. 첫 번째 장소, 쥔데르트, 네덜란드. 반 고흐가 태어난 곳.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에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인 쥔데르트에서 개신교 목사인 테오도루이스 반 고흐와 어머니 아나 코넬리아 카르벤티스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밑으로는 5명의 동생들이 있었으며 그중 셋째인 테오와는 평생에 걸쳐 깊은 우애를 나누었다. 11살이 될 때까지 고향에서 살았던 반 고흐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 조용한 소년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 장소, 런던, 영국. 구필화랑 런던 지점이 있었던 곳. 1869년 구필화랑 데나흐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반 고흐는 20살이던 1873년 6월에는 구필화랑 런던 지점으로 발령받아 이듬해 가을까지 몸담았다. 런던 시절 반 고흐는 브릭스턴에서 하숙했고 주인의 딸인 유지니 로이어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다. 반 고흐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이 열정적인 사랑은 깊은 상흔을 남긴 채 끝나고 말았다. 세 번째 장소, 보리나주, 벨기에. 탄광 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한 곳. 그림 파는 일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던 반 고흐는 1878년에 벨기에와 프랑스의 국경 인근에 있는 광산촌 보리나주로 가서 2년 동안 살았다. 그는 지독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곁에서 스스로 모든 안락을 거부하는 가운데 아픈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그러나 그의 광적인 봉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괴하게 비쳤고 결국 원대한 종교적 포부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네 번째 장소, 뉘넌, 네덜란드. 감자 먹는 사람들의 배경지. 에턴, 데나흐, 드렌터 등을 떠돌며 예술가의 길을 모색하던 반 고흐는 30살이 되던 해에 뉘넌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몸담고 있던 교회 목사관 뒤편의 부속 건물을 화실로 쓰다가 몇 달 뒤 마을의 카톨릭 교회 관리인의 집에 방을 얻어 나왔다. 2년간 뉘넌에서 머무는 동안 고흐는 약 200점의 그림을 그렸다. 그중 감자 먹는 사람들은 초기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힌다. 다섯 번째 장소, 파리, 프랑스. 인상주의 그림들을 접한 곳. 1886년 33살의 반 고흐는 파리에 도착했다. 곧이어 그는 정기적으로 모델을 보고 그릴 수 있는 코르몽의 화실을 드나들었지만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출입을 그만두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반 고흐는 도시 내 외곽 풍경을 계속해서 그렸는데 당시 핵심 사조인 인상주의의 영향으로
그의 그림도 어두운 화풍에서 벗어나 밝고 강렬한 색조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6번째 장소, 아르, 프랑스. 예술 공동체를 꿈꾼 곳. 1888년, 반 고흐는 밝고 원색적인 빛과 색채를 찾아 남프랑스로 향했다. 그는 아르에서 밀레와 루소 등의 바르비종파 같은 예술 공동체를 실현하고 싶어 했다. 이에 동료 예술가들에게 아르로 오라고 제안했는데 고객만이 반 고흐의 초대에 응했다. 그러나 둘 간에는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반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의 꿈과 열정은 파국을 맞고 말았다. 7번째 장소, 생레미드 프로방스, 프랑스.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곳. 환각에 시달리던 반 고흐는 1889년에 생레미드 프로방스에 있는 생폴드 모솔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것은 자신의 평화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화를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다. 그는 반복되는 정신 발작으로 고통을 받다가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리하여 요양원 정원의 라일락과 붓꽃을 비롯하여 멀리 알피유 산맥, 포도밭, 아몬드 나무, 밤의 풍경 등 약 150점의 그림을 남겼다. 8번째 장소, 오베르쉬즈 우아즈, 프랑스.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 1890년 5월, 반 고흐는 파리에서 멀지 않은 오베르쉬르 우아즈로 갔다. 그는 드넓은 고원으로 둘러싸인 그곳을 그림 같은 곳이라고 했다. 특히 거친 하늘 아래 광대하게 펼쳐진 들판은 그의 내면에 쟁여져 있던 지독한 슬픔과 고독을 소환해내며 거대한 풍경화를 그리게 했다. 불안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고 결국 1890년 7월 27일에 그는 들판에서 제 가슴에 총을 겨눔으로써 이승의 삶과 작별했다. 반 고흐를 찾아가는 길. 반 고흐가 정신질환으로 1년간 요양한 생레미에는 고흐 루트를 표시한 표지가 이렇게 길 위 곳곳에 박혀 있다. 프롤로그.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 방랑자 빈센트. 우리는 고통을 겪은 유명인에게 더 큰 애정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빈센트 반 고흐는 누구보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러나 빈센트의 대중적 친밀도를 그를 이해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프랑스와 오기스트 르네 로댕을 두고 한 말처럼 명성이란 결국 하나의 새로운 이름 주위로 몰려드는 모든 오해의 총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무 좋네요. 명성이란 결국 하나의 이름 주위로 몰려드는 모든 오해의 총합이다. 명성을 요새는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나요? 뭐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것들도 명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직함? 명칭이겠죠? 직함은 아니네요. 명성, 관심 이런 것들은 결국 오해의 총합이다. 힘드실 것 같아요. 이름에 알려진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역시 어쩌면 그런 오독을 해명해보자는 심산으로 빈센트에게 접근했다. 더불어 그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 결국 나 자신에게로 가는 탐색의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무엇을 하든 내게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이 적용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난 알아버렸다. 나 역시 편견과 오해로 시작되어 또 하나의 오독을 생산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빈센트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27살에 본격적으로 화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사파와 소묘를 그리는 것은 그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중퇴 정도의 학력을 가진 빈센트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가문의 사업이던 화랑에서 그림 파는 일을 하기도 했고, 서점에서도 일했으며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려고도 했고, 벨기에 탄광촌의 전도사로도 일했다. 목사의 길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는 목사를 등에 업은 화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숭고한 선교사로서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으니 말이다. 빈센트는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동생이 화상으로 일하는 파리로 왔다. 파리에서 빈센트는 많은 예술적 영감과 자극을 받기는 했지만 그곳은 그가 머물 곳이 되지 못했다. 동료든 이웃이든 친밀한 인간관계를 원하던 빈센트에게 그 도시는 너무 크고 지나치게 화려했다. 그는 파리에서 엄청난 소외와 고립을 맛보았고 금세 염증을 느꼈다. 그리하여 평소에 추구해오던 이상향을 재빨리 불러냈고 그곳이 바로 남프랑스의 아르리였다. 사실 방랑벽이 심했던 빈센트의 발자취를 모두 따라잡기는 어렵다. 인생 자체가 노마드였던 그는 37년의 삶 속에서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의 20개가 넘는 도시를 떠돌며 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에게 유목적 삶은 예술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감정을 고양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아니었을까 싶다. 우선 빈센트의 노마드적 삶은 네덜란드인은 어디든 다닌다는 그들만의 특유한 집단 무의식과 부모의 교육 방침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컨대 빈센트도 잘 알고 있었던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만 보아도 그들의 습성을 가늠할 수 있다. 더군다나 12살 때 부모로부터 내쳐져 원하지 않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던 사건은 평생토록 지속돼 빈센트의 정신적 방황에 단초를 제공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노마드적 삶은 그의 평생 동안 함께한 실존적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스스로 타자로 소외되었던 그가 또 다른 타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다 객사한 것은 그리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남프랑스 아르레서부터 시작된 빈센트의 마지막 3년은 그의 예술에 어떤 의미일까? 본격적으로 화가 생활을 한 10년 동안 약 1000점을 그렸고 그중 마지막 3년 동안 300여 점을 제작했다. 그러나 그 300여 점은 빈센트의 예술 세계를 대표하는 하이라이트다. 걸작의 탄생으로 점철된 마지막 3년은 수만 볼트의 빛이 한꺼번에 켜졌다 사라져버린 그런 순간이었다. 나의 여정도 바로 이 마지막 3년, 그러니까 아를, 생레미, 오베르쉬르 우아즈에 집중되었다. 언제나 빈센트의 루트를 따라가 보는 여행을 꿈꾸었지만
여행보다 읽어야 할 책들의 발목을 잡힌 탓에 떠남은 늘 유보되었다. 아니, 그보다는 한 사람의 독자이자 팬으로서 미술사가와 대중이 만들어낸 신화적 상상으로 가득 찬 예술가에 대한 환상이 깨질까 두려워한 것일지도 모른다. 언제나 그렇듯이 실체와 실상은 상상과 공상보다 열악하기 마련이니까. 그럼에도 한 존재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환상이 깨지고 환멸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남프랑스로 향하게 했다. 아르레 거리.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까마귀가 나는 밀밭, 꽃핀 아몬드 나무 등 오늘날의 반고흐가 있게 한 대표 걸작들은 그가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장 폭발적으로 분출한 생의 마지막 3년에 탄생한 것이다. 그 마지막 여정의 시작점이 남프랑스의 아르리였다. 사진은 아르 시절 반고흐가 즐겨 찾던 카페로 코발트색의 하늘과 노란색의 카페가 조화를 이룬 그의 또 다른 걸작인 밤의 카페 테라스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빈센트의 마지막 3년. 빈센트 예술이 빈센트답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곳은 단연코 남프랑스의 아렐과 생림이다. 내가 빈센트를 매개로 남프랑스에 대한 동경을 강화한 것처럼 그 역시 당대 예술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당시 벨에포크, 시대를 살던 많은 화가들은 산업화의 바람으로 혼돈스럽고 퇴폐적인 대도시를 떠나 때묻지 않은 야생의 장소이자 전통의 풍습이 살아있는 바르비종이나 브르타뉴 같은 시골 마을로 낙향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화가들은 바르비종파의 전원적인 풍경과 장프랑스와 밀레의 농부들이 불러일으키는 소박한 향수는 물론 부르주아적 취향에 부합하는 인상파에도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화가들은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해내야 했고 남프랑스가 바로 안성맞춤이었다. 지중해의 빛과 물이 있는 근원적인 아토포스. 빈센트도 파리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남프랑스의 여러 곳을 후보지로 떠올리다가 아를로 결정했다. 아르르는 네덜란드인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친숙한 동양의 일본을 투사한 장소였다. 이 시절의 빈센트에게 좋은 것, 멋진 것, 이상적인 것, 훌륭한 것은 모두 일본에서 온 것이었다. 이렇게 먼 곳에 대한 취향은 파리에 와서 더욱 진화했고 급기야 아르를 일본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의 선승들에게도 매료되었던 빈센트는 그들처럼 예술가들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꿈에 부풀었다. 물론 그는 일본에 가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아르의 기후는 일본의 습한 기후와 전혀 달랐다. 그렇게 도착한 아르는 그의 상상과는 달랐지만 그는 그곳에서 매력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아르 시절이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보낸 1년 3개월 남짓 동안 그토록 꿈꾸던 화가 공동체는 폴 고겐과의 불화로 결렬되고 귀를 자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르 시절은 끝이 났다. 그 후 근처 작은 도시인 생레미의 생폴드 모졸 요양원에 입원하여 또 약 1년의 시간을 보냈다. 사실 아르에서 꿈꾸던 공동체적 유토피아가 막을 내리면서 빈센트는 자신의 고향이 있는 북쪽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의 말처럼 지상 어디에도 고향 같은 것은 없다. 꽃핀 복숭아 나무.
1888년 2월, 반 고흐는 그가 존경한 선배 화가인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랬듯이 화가 공동체라는 새로운 꿈을 안고 시끄러운 파리를 떠나 최고의 밝음을 자랑하는 아를로 왔다. 이른 봄, 사방으로 꽃이 만개한 아르의 풍부한 색채에 완전히 매료된 그는 순간순간 땅이 진동하는 것을 바라볼 각오를 하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고백했을 정도였다. 그 화사한 풍경은 마치 그의 유토피아적 꿈에 대한 약속처럼 보였을 것이다. 캔버스의 유체 60.2 곱하기 80.9cm. 반 고흐 미술관, 암스테르담. 빈센트는 병세가 완화되어 자신을 치료해줄 정신과 의사가 있는 파리 근교의 오베르쉬르 우아즈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 70여일 동안 그는 80에서 100점을 그렸다고 하니 하루 한 점 이상 그린 셈이다. 한 인간으로서는 고통스러웠지만 예술가로서는 풍요로웠을 약 3년 동안의 짧지만 길었던 여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탈주의 동거.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 라는 자크 라캉의 아포리즘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내 삶을 관통하는 메타포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단박에 빈센트를 떠올렸다. 그는 창조적 모험이라고 할 만한 방황에 함께할 동반자를 평생 찾아 헤맸다. 사실 그는 일생 동안 기성세대의 보수적 이념과 구태의연한 체제에 대해 미심쩍은 시선으로 경계하며 저항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그런 빈센트와 만나 수년간 동거했다. 그 동거는 정주가 아닌 탈주의 동거였다. 종잡을 수 없는 빈센트의 감정 파노라마에 나는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다. 공감과 감흥을 넘어선 전이 혹은 빙의와도 같은 체험이 지속되었다. 그처럼 슬펐고 우울했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분노했고 외로웠고 고독했다. 타인을 위해 이토록 오랫동안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었다. 빈센트의 말대로 눈물의 씨 뿌리기 같은 의미심장한 시간. 철학자 질 들레즈의 표현대로라면 저절로 빈센트 반 고흐 되기의 시간이었다. 역설적으로 그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꼈고 원시적 생명의 에너지가 솟아났으며 고통 속에서도 기묘한 쾌락이 존재했다. 빈센트처럼 사물과 사람을 보는 습성도 생겼다. 그는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않는다며 불평했는데 나는 무엇보다 그처럼 감탄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비 내리는 장면반 표현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렇게 울고 나면 무언지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빈센트보다 더 수수께끼 같은 길을 배회한 화가는 없었다. 그의 방황과 방랑은 자기만의 삶을 구축하기 위한 너무도 건강한 삶의 드라이브이자 메커니즘이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내게도 빈센트의 방랑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잔인한 축복인 셈이었다. 빈센트의 예술적 행보를 반추하기 위해 떠난 프랑스 여행은 후회스러웠다. 언제나 그렇듯이 더 꼼꼼히, 더 진지하게, 더 고독하게 빈센트의 흔적을 따라가야 했노라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맹렬히 살았던 빈센트처럼 처절하게 방랑하는 삶이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여기 남은 기록은 빈센트의 자취를 쫓는 물리적인 여행이라기보다는 내가 빈센트라는 한 남자 혹은 한 인간과 접속하면서
그를 이해해보고자 했던 길고 고단한 방황의 기록이라고 보아도 좋다. 한 여자 몸의 반을 한 남자가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는 르네 마그리트의 거대한 나날이라는 작품처럼 빈센트라는 인물은 나한테 찰싹 들러붙어 있었다. 지긋지긋했으나 지극히 투명한 지복의 시간이었다. 빈센트와 떠난 정신적인 여행, 그러니까 빈센트로 시작해 나에게 도달한 이 영적인 여행은 감히 감동적인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생레미의 광장에서 평생 어디에도 정주하지 못하고 낯선 곳을 떠돌았던 반고흐의 여정은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 라고 말한 자크 라캉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지상의 망명자인 양 그의 삶은 늘 고달프고 애처로웠지만 그 탈주의 드라마는 영원으로 이어진 위대한 예술을 탄생시켰다. 빈센트의 작품들이 그렇듯이 이 책 역시 내 삶의 지난한 물리적, 정신적 방랑기에 쓴 것이다. 거리의 소음과 불편한 잠자리, 목 디스크, 테니스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 게다가 빈센트의 말년을 지독히 괴롭히던 치통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이한 신체적 증상과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 그와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런 통증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반면 빈센트에게 태우가 있었듯이 내게도 지원군이 있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의식과 영혼을 진화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어떤 신의 손길이 대신 감당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에도 그랬다. 감동할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해 주심으로써 심플하고 견고한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최순희 고모님, 편안한 언덕처럼 마음을 내어주시는 유연한 유연희 이사님, 책을 쓰는 동안에 기꺼이 마음을 내어 내가 바라던 비밀의 정원 같은 한옥을 지어준 착착 스튜디오의 김대균 건축가님, 나의 서촌 시대는 이분들과 함께 열렸다.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인생의 모험을 위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방황을 함께할 이들에게 이 책을 드린다. 네, 오늘의 책 빈센트 반 고흐 프롤로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본문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프롤로그까지만 읽었지만 제가 아는 것이 정말 많이 없었구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책 반 고흐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